네, 먼저 우리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월요 경제 하드슈입니다. 세계화 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입니다. 네,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짚어볼까요? 네, 자, 코로나19 사태 발생했을 당시에요. 2020년 전체가 이렇게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상해 보신 분들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질병 관련 전문가들이 이제 2차 대확산에 대한 경고를 누누이 해왔었는데요. 네, 최근 미국 내 1일 확진자 수가 다시 5만 명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 지난주에 인도는 1일 확진자 수가 하루에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연초보다 훨씬 더 높은 확진자 수가 속출하게 되면서 예, 이제 이 사건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 이런 새로운 판단과 계획이 좀 필요한 시점이 돼갑니다. 네네, 경제 관련 계획표도 조금 수정되고 또 새롭게 쓰여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오늘은 뭐 지난주 발표됐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 회의 결과가 큰 힌트를 주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인도의 일일 확진자 수가 15만 명이나 된다는 게 사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데요. 네? 이 정도면 뭐 정말 큰일 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17만 명을 넘었는데요. 아, 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의 이제 코로나 현황판을 매일같이 들어가 보는 걸로 저의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방역을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국가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뭐 지난 3월과 4월에 이전 확진자 폭증 시기를 넘어서는 아주 강력하고 엄청난 확진자 폭증 추세가 최근에 다시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네. 우려스러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들이라든가 인도의 경우는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의료 수준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렇죠. 예. 네, 두 번째로는 유럽과 대한민국 같이 어느 정도 1차 팬데믹이 진압됐던 국가들에서 국민들의 약간 안일한 대처들이 음, 통제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다시금 재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그 코로나19에 대해선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죠. 정말 지독한 질병이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참 안 끝나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자, 1차 팬데믹 시기만 하더라도 미국은 뭐 올해 연말까지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은 이 경기 상황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낙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었습니다. 예, 예. 분명히 큰 상처를 입겠지만 그만큼 회복도 빠를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굉장히 상당수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자, 하지만 최근에 이제 2차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이런 우울한 분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미국 내에서도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때문에 이 세계은행이다 이렇게 불리는 연방준비제도, 이 FRB의 목소리가 굉장히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난 16일에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파월 의장이 밝혔듯이 향후 2023년까지 좀 어, 큰 방향을 정해서 밝힌 강력한 선제적인 안내 조치였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경기 상황에 따라서도 크게 바뀔 수 있는 게 중앙은행의 조치일 텐데요. 그렇죠. 2023년까지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해서 말했다는 건 정말 의외의 조치이긴 하네요. 네, 그만큼 뭐 예외성이 좀 적다.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실제적인 실물 경기가 현재는 좋지가 않은데, 그렇죠.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뭐 술자리나 또는 다른 분들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면 증시 얘기 꼭 오가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증시가 사상 최고점에 와 있다. 이런 기현상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투자자들도 혹시나 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돌발 뉴스가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죠. 때문에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과 또 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네, 자, 우선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수년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못을 어, 박았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연방준비은행에서는 이제 제로금리라고 불리는 연 0에서 0.25% 정도의 금리를 이제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네네. 자,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살펴볼 수 있는 점도표를 살펴보면은요, 총 17명의 이제 위원들 모두가 내년까지는 현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 또한 2022년에는 한 명을 제외한 총 16명이, 그리고 네, 2023년에는 4명을 제외한 13명이 현행 금리를 유지할 의견을 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 예. 결국은 특별히 경제가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회복하는 데는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말 걱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올 초만 하더라도 올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내년쯤에는 강한 경기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이면 내년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자, 우리 뭐 항공업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오랫동안 멈춰 있을 줄 정말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죠. 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 경기가 항상 건강하고 가장 최적의 상태는 적절하게 이제 물가 상승이 이뤄지는 것을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요구될 때 또는 네, 날 때 이제 국가 경제가 가장 건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은 현재 이제 물가 상승의 기준을 적절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2%대인데요. 이 부분을 항상 밑돌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이번에 얘기를 할 때도 이런 2% 물가 상승 기조가 아주 꽤 오랫동안 유지되어야만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네,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고 상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도 이제 오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시장의 예상을 깨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서 세계 각국가에 원활히 보급이 되어야만 그런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서는 절대 이런 급격한 경기 회복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한 이 파월 의장이 이제 내년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느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이 고용과 관련된 노동시장의 회복은 더욱더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예,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면이 있다면, 지난 6월에 올해 미국의 경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5%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네, 자, 이번에 마이너스 3.7%로 대폭 상향 수정한 점이 조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네, 뭐 실업률 역시도 9.3%에서 이번에 6.7%로 낮춰 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더 적은 충격을 받았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만 보더라도요. 뭐 일자리 감소라든가 또는 영업 정지 등으로 인해서 경기가 멈추면서 이 음, 감각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최근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해 있는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의 경기 침체가 분명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둘씩 뇌관이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미국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으니까 이런 뉴스와 사실에 기반을 해서 경기 하강 국면에 이제 맞는 우리 국가 정책을 조금 더 대비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그런 방향성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뭐 가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세요, 박사님? 자, 이 내용과 이제 큰 맥락에서는 맞는 내용인데요. 자, 어쨌든 원하고 필요하는 계층에게 충분히 지급될 수 있는 지원금이 충분히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네.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인해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때문에 가장 필요될 수 있는 분들에게 선택적 지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는데요. 네. 자, 하지만 이런 지원이 결국은 이 국가의 채무를 높이는 또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말 필요한 지원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지급하는 현명함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네. 자, 제가 이제 하나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문재인 정부 이제 임기 초기에 국가 채무 비율이 36%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2022년에 이제 채무 비율이 50%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요.
차기 정권 때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되면은 뭐 환율이라든가 또는 외국인의 주식 채권 시장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결국은 뭐 국내 개미 투자자들까지도 이 문제가 이제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때문에 뭐 정부가 통신료 2만 원 지급과 같은 공공에 관련된 지원책보다는요, 실질적으로 가정이나 기업 경제에 막힌 부분을 돕는 핀셋형의 그런 지원책이 좀 훨씬 더 나은 접근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대확산 우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더 이상 확산은 정말 우리 경제 자체를 멈춰서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전시 상황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생활 방역에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화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였습니다.